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랑 함께하는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찍고 나서 영상을 한번 좀 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EBS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잘 나오거나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얼굴 나온 영상은 또 처음 찍어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다른 식으로 그냥 판사하는 것만 찍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시각 보호 차원에서 좀 한번 가려보자,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1910년대에 있었던 일제 무단 통치였죠. 일제 무단 통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정도로 중요한 단어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왔던 게 일단 무단 통치하면 나오는 게 헌병 경찰 통치라고 했던 거 있었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라고 한다면 1차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선인들의 교육을 상당 수준 이제 제한하는 형태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노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만을 교육시켰던 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숨겨져 있던 토지, 미진고된 토지들을 다 찾아내서 그만큼 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제 식민지 정부가 일제 조선총독부가 그 예산을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주들의 권한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소장농들의 권한은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요, 주제 사실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1920년대 통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허울뿐인 문화통치. 우리 1920년대 통치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통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화통치 시기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화통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배경 여기 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였고요. 민족의 일은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들이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했던 게 여기에 있는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있었던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승전국 중에 하나인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민족자결주의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야,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 민족도 스스로 한번 우리 민족의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여기에 있는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니고 다음 시간이나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 그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곳저곳에서 한반도 안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하면은 조선 애들을 더 통제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치 방식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바꿨던 게 여기 있는 1920년대 문화통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강압적인 무단통치로는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제는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이른바 뭘 실시한다? 문화통치라고 하는 걸 표방하였다. 그리고 이 문화통치는 우리 제일 위쪽에 있는 일제의 민족분열 통치라고 하는 명칭 그대로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민족분열 통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통치의 실상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문화통치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 문화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본의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자, 문관 총독이 문관 총독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조선 총독은 해군 대장 출신 중에 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조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군인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내부의 적을 처단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통치를 했었는데요. 문관이라고 하면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리예요. 그냥 일반적인 행정직 관리. 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류의 문관들은요, 아무래도 군인보다는 통치 방식이 덜 억압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통치도 조금 더 유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자, 문제는 뭐다? 규정을 바꾸었지만 이라고 적혀있죠.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식민 통치가 끝나는 1945년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기만이죠. 해줄게 라고 해서 결국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음 두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1910년대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제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제한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그 기본권을요, 제한적으로나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언론 만들어도 되고요, 책, 글 써도 되고요, 집회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결사, 모임 만들어도 돼요. 단 어떻게? 좀 제한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제한적으로 하게 해줄게. 이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던 건데,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요즘까지도 유명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되겠죠. 이때 당시에는요, 민족 정론지, 진짜 말 그대로 민족의 독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성격이 다른 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보수 쪽, 이제 보수주의적인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언급되는 언론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지금이랑 좀 다르고요. 자, 이렇게 했지만 엄격한 검열로 통제되어서 기사가 삭제되거나 압수, 정관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교과서 보시면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171쪽, 네, 17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71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거 옮겨도 될까? 한번 옮겨볼까요? 자, 131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신문들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신문을 보시면요, 여기 빈 공백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치?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걸 기사를 잘라버린 거예요. 총독부에서.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위쪽에 새까맣게 칠해진 부분 보일 거예요. 뭉개진 부분. 그치?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기사 뭉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일본한테 불리한 내용 같은 것들은 잘 다루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짠. 오, 딱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엄격한 검열로 통제되어서 기사가 삭제되거나 압수 정관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요, 보통경찰제를 도입한대요. 이것도 되게 겉으로 보면 좋은 거 맞죠? 왜? 헌병경찰이라고 하는 건 군인이 경찰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형태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경찰을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경찰이야. 여러분들 그냥 군인 아저씨들 총 들고 다니는 거랑 경찰 아저씨들 다니는 거랑 솔직히 생각해보면 군인 아저씨가 총 다니고 다니는 게 조금 더 무섭거나 조금 더 약간 더 뭐지 하면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경찰제로 해서 그럼 얘네는요,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강압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바로 이제 뭐 총 쏴서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문하거나 이런 류의 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반 경찰이기 때문에 치안 유지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자, 도입하였고, 그 다음에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칼 착용을 금지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일상 뭐 평범한 옷 같은 거 입고서는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포 정치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1910년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헌병경찰제, 그 다음에 관리와 교훈의 교복과 칼 착용, 이 헌병경찰제에 추가되는 어떤 것들, 조선인 퇴영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결심판권, 직결처분권 같은 거, 혹은 직결처분례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통한 공포정치였어요. 근데 그런 공포정치가 완화된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경찰 및 경찰서의 수, 예산 등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배 증가냐면요, 거의 3배 이상. 이전에 헌병경찰 하루에 한두 번 지나가는 거 보면은 다였는데, 이제는 6, 7번, 뭐 8번, 뭐 그렇게씩 지나가는 데마다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만약 춘천에서 명동이나 뭐 아니면 뭐 시태나 이런 데 놀러 갔어요. 이런 데 놀러 갔는데 자꾸 담임 선생님이 보여. 혹은 아는 학교 선생님이 보여. 놀러 가는 데마다. 원래는 한 곳밖에 안 보였는데 놀러 가는 데마다 선생님들이 쫙 깔려서 딱 이러고 감시하고 있어. 뭐 하고 그러나. 되게 혐오하는데 되게 좀 불편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놀러 가면 꼭 있더라고요. 그 학교들이.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3배 이상 증가시켜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를 굉장히 강화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171페이지 보시면요. 자, 171페이지 보시면 밑줄이 걷어가지고 좀 이상해지는데, 자, 경찰 관리의 변화 같은 거 보시면은, 자, 1918년까지는 5,400명이었는데 1920년 땡 하자마자 어떻게 18,000명으로 늘어납니다. 3배 이상 늘어났죠. 여기에 있는 경찰 기관의 변화라든가, 야, 이거는 몇 배 늘어나니? 4배 이상, 4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경찰 예산도 지금 몇 배가 늘어났어요? 3배 이상 늘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18년에서 있는 사이에 경찰관, 경찰관서 모두 4배 가까이 늘었고, 이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보통 경찰제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인들에게 뭐 잘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것도 전반적인 기만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 2015년에는 뭐라고 있대요? 치안유지법을 시행한대요. 자, 치안유지법.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보통경찰제 도입하고 좀 비슷하게 엮여 있는 거기는 한데, 자, 치안유지법 뭐 하는 거냐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다른 설명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국제, 천황제, 일본 천황을 얘기하는 거죠. 천황제, 천황 중심으로 흘러가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면은, 자, 뭐 이걸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뭐 이제 독립운동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쯤에 유행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애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 하는 애들 전부 다 치안유지법으로 해가지고, 야, 너희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너네 사상에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 사상이 이상하기 때문에 너네는 일단은 구금시켜야겠다. 라고 붙잡아가는 게 여기는 치안유지법이에요. 자, 이런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야, 너 사상이 불순해보여. 따라와. 그래서 붙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네. 그래서 이 법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그 경찰서에 붙잡혔다가 고문을 당하거나 못 돌아오시거나 혹은 고문당해서 몸이 다쳐서 돌아오시거나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죠. 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왜 싫어하게 되냐면요, 이제 민족운동은 사실상 이게 독립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족운동, 독립운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왜 싫어하냐면요, 이때 일본은요, 자유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니다. 자,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그 자본주의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본가를 중심으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요, 노동자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사이가 안 좋잖아요. 자본가는 더 돈을 적게 주고 더 많이 부리고 싶고, 노동자들은 돈을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받고 더 덜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계속해서 대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 조선에서도 강해지니까 얘네가 뭐 노동쟁의하고 뭐 투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위하고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보더라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죠. 문관 총독의 임명, 그 다음에 언론 집회 출판 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 폐지하고 교통경찰제 도입, 전부 다 좋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여기 3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도입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별로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네.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문관 총독 임명된 적 없고요. 엄격한 검열로 통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 및 관사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치안유지법도 실시됐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만하는 통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일제가 친일파를 육성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민족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제가 문화 통치 시기로 넘어섰던 말. 한국인에게 참정권과 자치권을 주겠다고 선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을 확대하고 지방제도를 개편한다라고 하는 거. 자, 중추원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친일파이들이 주로 들어가는 자문기구였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도 이제 뭐 선거권 같은 거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부읍면협의회는 의결권이 없는 형식적 자문기구. 야, 그러면은 얘네가 아무리 와서 뭐 이제 뭐 자문을 해준다고, 조언을 해준다고 그래. 근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 너 떠들어라, 난 내 할 일 하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문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낸 지주나 자산가에게만 부여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이제 일정도만 이상의 이렇게 부여되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지주나 자산가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민족주의 운동,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치안유지법으로 끌려가거나 재산이 몰수되거나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돈 내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누구예요? 일제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구성이 된다. 즉 누굽니까? 친일파예요. 네. 근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돈만 내면은 정치 참여할 수 있어, 참정권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 있는 애들 더 꼬드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도 민족 분열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처럼 이른바 문화 통치는요,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문화 통치는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육성하여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민족 분열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간질 시키는 거잖니,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일부 한국분들은요, 일제와의 타협을 주장하며 한국인이 일본 의회에 진출해야 된다는 참정권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자치운동을 벌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 일제와 타협을 주장했다, 참정권이나 자치운동 벌였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타협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자치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겁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은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지만,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러면 이 젊은이들의 목숨, 내 목숨 이런 거 너무 아깝지 않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그런데 일본 애들 지금 문화 통치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힘들어진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풀어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면은 통할 것이다. 진짜 조금씩 좋아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한국인이 일본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참정권도 없고 그 다음에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인 출신의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차치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조선 의회 설립을 주장하면서 차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허락하는 법적인 한도 안에서 일본이 허락하는 법적인 한도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허락하는 법적 한도 내에서 독립운동하자. 그럴듯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목숨 아까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죠. 일본이 허락하는 법적인 한도라고 하는 건 결국 누가 정하는 거죠? 일본이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일본 애들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까지 침탈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그랬을까? 이들이 허가 범위를 점점 더 늘려줬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이후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부족했거나 혹은 진짜 말 그대로 변절자예요. 친일파 쪽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심상 나 이제 친일파야 이렇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그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 무정이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이라고 이제 도쿄 대학생들이 했던 거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최린이라든가 등등등 되게 훌륭한 지식인들이었거든요. 장지현 있죠. 시에야 방송대국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친일파 계열로 넘어가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민족운동에 큰 혼선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봅니까? 민족이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민족주의 하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이제 또 분열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열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173쪽에 보시면요, 실제로 이거랑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173페이지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자료 이번에 친일파 양성 얘기 나오고, 어이구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혼란하니? 자, 친일파 양성 얘기 보시면요, 핵심적인 친일물을 골라서 이들을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 계층에 침투시켜서 개혁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친일파 육성하자 그거죠. 그 다음에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 집권해가지고 그 최고 지도자한테 친일파를 안 치고 구분을 붙여서 이용한다. 그 다음에 어용화한다라고 하는 거. 양반 유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방도를 마련해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정과 민정 명탕에 이용한다. 한국인 부호 자본가에게 일본과 조선 자본가의 연결을 추진한다. 등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친일파를 육성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게 여기에 있는 문화통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 침탈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회사령이라고 하는 걸 폐지해요. 우리 회사령 폐지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과연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 우리 저번에 봤던 거 있죠? 전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해서 4년 정도 동안 있었던 전쟁이었고요. 자, 그걸 계기로 공업 부분 수출이 매우 증가합니다. 자, 일본 기업들은요, 축적한 자본을 투자할 것이 필요했는데, 풍부한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지니는 한국에 가장 적합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돈은 많이 생겼어요.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은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냥 통장에다가 가만 놔둘 겁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는요 그런 식으로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요 어딘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뭐 주식이라던가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들도 그냥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럼 그 돈을요 어딘가에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이득을 이끌어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곳이 필요한데, 자, 일본은요 이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인건비가 비싸요. 네, 이미 인건비가 비쌉니다. 재료들, 자원들 많이 점점 이제 고갈되고 있어요. 자, 뭐 땅값 비싸요. 자,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게 차라리 어디다? 조선에다가, 자, 자원도 많고, 노동력도 엄청 값싸고, 땅값도 되게 싸요. 이런 데다가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더 뭐다? 이득이다, 그거예요. 개이득이죠. 자, 그래서 풍부한 원료, 값싼 노동력을 지닌 한국이 가장 적합하였고, 이에 일제는 이거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쉽게 진출하도록 회사령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 설립을 뭐로 바꾼다?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겁니다. 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요. 자, 그러면 허가제는요, 그전까지는요, 조선총독부에다가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제출하고, 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 오케이, 이런 서류 있고, 이 서류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허가해 주겠습니다. 땅땅땅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원래. 허가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허가 필요 없어. 자, 부동산 가서 하듯이 그냥, 저 이거 할 거예요 하고서 그냥 제출만 하면 돼요.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리고 받고서는 그냥 나한테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더 간단해요? 조선총독부 더 안 거쳐도 되니까 이 신고제가 훨씬 더 간편하겠죠? 자, 그래서 신고제로 바꿨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마찬가지잖니?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뭐만 하면 돼? 신고만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나옵니다. 이 시기, 그래서 한국인의 회사 설립도 증가했습니다만요. 한국인 자본은요, 일본인 자본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인데다가, 네, 일단 첫 번째 그겁니다. 돈이 달라요. 일본 애들이 막 몇십억씩 가져오는데, 우리나라 애들은요, 막 몇천만 원, 아니면 뭐, P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부족합니다. 야, 그럼 애초에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애들과 작은 자본을 갖고 시작한 애들 중에 누가 더 크게 성장할까요? 네, 아무리 전제겠죠. 더 많이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요. 이미 그리고 1910년대에 우리가 회사령이 실시가 되면서 1910년대에 이미 여러 일본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자본은 엄청 억눌렀습니다. 여기에 일본인 기업들은 쉽게 막 생기고 있는데 한국인 기업들이 조금씩 뭐 구멍가게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일본 애들이 얼마든지 자본이라던가 전반적인 상황을 위해서 압박하고 얘네를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미 얘네가 일본 애들이 이미 경제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자본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었던 데다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됩니다. 야, 그러면서 값싼 일본산 제품이 한국에 유입되자 한국인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예요. 왜 일본 제품이 값싸냐?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립니다. 수공예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일본 애들은 공장을 돌리거든. 공장을 돌리니까 비교적 적은 인건비로 양품에 이제 일반적으로 일정 이상 정도 되는 품질, 일정 이상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큰 하자 없는 품질의 제품들을요, 막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옷만 하더라도, 옷값만 하더라도요, 조선 사람들이 만든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냥 하루 종일 붙들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벌이니까. 핸드메이드니까. 그런데 일본 애들 건 어때요? 그냥 공장에서 막 돌려서 나오대로 숭숭숭숭 나오는 거야. 쌀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애초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겨났을 때, 저는 라떼는 그랬어요. 저 20대 때인데, 스마트폰이 처음 생길 때 우리가 갤럭시 S2, 그 다음에 뭐 아이폰 S,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막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갤럭시랑,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이랑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아이폰 값이 훨씬 비쌌어요. 그래서
성능과 가격이 둘 다 높은 아이폰과 비교적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갤럭시,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가 만들어졌었어요. 이 얘기는 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애플 상품한테 관세를 붙여놓은 거예요. 관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건너올 때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얘한테 세금을 붙이는 거죠. 만약에 40만 원짜리 핸드폰이다,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관세가 10만 원이 붙어서 5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붙어서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70만 원? 아니죠. 60이죠? 20원에 20 붙으면. 문과라서 그래요. 산수도 어렵습니다, 이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게 붙으면요, 기본적으로 물품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관세를 지금 뭐 한 겁니까?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상품들이 값싼 게 막 유입되니까 우리나라 상품들은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비싸고 품질도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제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토산품 애용운동 같은 것도 이제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교과서 옆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나오죠. 한국 내 민족별 공장 생산에 해가지고 나오는데, 조선인 소유 파란색, 일본인 소유 빨간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몇 배 이상? 5배 이상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량도 너네 좋지 않니?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였다 라고 하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산미증식 계획도 일단은 그런 경제적인 침탈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게 산미증식 계획이 되겠는데, 자, 딱 이런 보더라도요, 산미증식 뭐 하자는 겁니까? 쌀 생산량을 증식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는요, 쌀값이 폭등합니다. 네, 쌀값이 폭등해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쌀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 애들이 먹을 쌀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일본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자국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 만드는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하였다. 자,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 만드는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얘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였어. 야, 조선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일본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희 조선 애들이 농사를 좀 더 져서 일본한테 팔아라. 그럼 너희도 일본한테 파니까 돈이 생겨서 좋고 너희도 먹을 거 많아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는 뭐다? 지들만을 위한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 일제는 한국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하는데, 자, 산미증식 계획의 첫 번째, 저수지나 수로 등 관계 시설을 늘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를 축조 관리하는 수리조합을 전국에 조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수지나 수로 같은 것들 다 뭔지 알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잖니?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물 대는 시설들을 관계 시설이라고 그래요. 네, 농사 지을 때 물을 대는 시설들. 자, 관계시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관계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리조합도 전국에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일단 좋은 거 맞죠?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서수지랑, 그 다음에 뭐 물 같은 거 잘 대주고, 네, 관리하는 단체도 만들어주거든요. 아무래도 농사 짓기 편하겠지. 네. 또한, 많은 밭을 논으로 바꾸었으며, 자, 그 다음에, 밭을 논으로 만들었으며, 4번, 아이고 좀 좋네. 종자와 농기구를 개량하고 개간과 관측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밭을 논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할까요? 쌀 생산량 늘어나겠지, 그치? 밭 대신에 밭을 채소하는 대신에 이제 쌀 생산하니까. 자, 쌀 종자는 농기구 개량하고, 그 다음에 개간하고 간척사업. 자, 개간은 뭡니까? 원래 농경지가 아니었던 걸 농경지로 만드는 거. 간척사업은 뭐예요? 바닷가를 메꿔서 땅으로 만드는 게 간척이죠. 이런 것들 하면서 농경지를 늘리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는 농업 생산력이 늘 수밖에 없죠. 많이 늘어요. 진짜 많이 늡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산미증식 계획이 그럼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거. 산미증식 계획의 영향.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산미증식 계획이 생기면서 쌀 생산량은 좀 증가하긴 합니다. 네, 쌀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문제보다 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증산량 이상의 쌀이 수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전반적인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산미증식 계획 이전에 만약에 뭐 쌀을 한 1년에 1000가만이 생산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생산량 일본에 수출하는 게 대략적으로 한 뭐 600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400 갖고 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이었는데 자, 산미증식 계획 이전 이랬는데 이후에 쌀 생산량은 1200가마니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건 그냥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예시를 드는 수치예요. 그랬는데 수출은 그럼 솔직히 여기서 200이 늘었잖아요. 그쵸? 200이 늘었으면은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 이놈들아 그래도 너네가 200가마니 정도 더 가져가는 거는 인정하겠다라고 할 텐데 가져가는 거는요 400가마니씩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1000가마니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늘어난 건 200인데 가져가는 거는 400이 늘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산미증식 이전보다 산미증식 이후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굶주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에요. 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은 수출되었다고 하는 거. 당연히 지주들은 지네 먹을 쌀 많고 수출하니까 부를 축적하죠. 지주들, 친일파들. 하지만 농민들은 지주들이요 수리조합비를 떠넘깁니다. 무조건 농민한테 너희 수리조합 무조건 들어. 그래서 너희 저수지나 이런 거 관리하기 너희가 농사 짓는 거니까 너희가 수리조합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관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강제로 관리시켜 놓고서는 이 수리조합에 들어가는 모든 돈, 저수지나 관계시설 늘리는 데 필요한 모든 돈, 종자와 농기구를 개량하고 개간과 간척사업을 하는 그 모든 돈을요 싹 다 농민들한테 전가시킵니다. 수리조합비와 각종 세금으로 결국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농민들은요. 농민들은 그렇고,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수입된 값싼 만주산 잡곡을 먹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얘네는요, 우리는요 쌀 늘려놓고서도 결과적으로 그걸 대한 혜택을 받다 못 받다 못 받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거 절대 좋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자료는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또한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요. 쌀 가격 변동에 취약한 쌀 농사 위주의 단장 농업이 정착됐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밭을 할 때에는 무도 재배하고 배추도 재배하고 뭐 인삼도 재배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소위 얘기하는 상품 작물들이죠. 그래서 생산량은 쌀보다 떨어지지만 가치 비싼 거는요 쌀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쌀 생산을 못할 곳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채소 같은 것들을 재배해서 상품 작물들을 재배해서 돈을 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값이 폭락하더라도 얘네가 살아있으면은 이걸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원래대로 하면 쌀 농사도 짓고 이런 상품 작물도 재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걸 싹 다 쌀로 바꾸래. 그러면은 쌀값이 만약에 그러다가 쌀값이 폭락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완전 망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취약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1929년에 나중에 쌀 가격이 폭락하자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몰락하였고 대지주의 토지 변동은 더욱더 심해졌다.
내가 농사짓던 쌀값이 폭락하니까 내가 먹고 살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먹고 살 쌀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른 데서 빌려가지고 먹고 살 걸 겨우겨우 마련하다가 결국 빌린 거 갚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지주한테 넘기고 지주들은 토지가 더욱 많아지고 그렇지?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은 손이에요. 이 손으로 지금 소자기는 쥐어짜고 있죠. 쥐어짜면서 이제 딱 이렇게 쌀을 늘어내고 이제 쥐어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주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출처하는 분이 지극한 풍성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제 탐구교실 같은 걸 좀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밝힌 조선 통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아, 참, 이거 문제부터 한번 읽고 하는 게 좋겠네. 자, 문제 자료 1번. 자료 1을 읽고 문화 통치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라고 적혀 있죠. 자, 자료 1을 그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정부는 관제를 개혁해서 총독 임명의 범위를 확장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 이게 어떤 의미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써보세요. 네. 그리고선 이제 같이 들어보면 좀 좋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정부는 관제를 개혁해서 총독 임명의 범위를 확장했다. 자, 총독 임명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 얘기 이제 뭡니까? 문관 총독.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경찰 제도를 개정한다. 뭐 한다? 헌병경찰에서 무슨 경찰로? 보통경찰로. 로 바꾼다는 거고요. 일반 관리 및 교원의 대검을 폐지했다. 뭐 이런 얘기도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있었고요. 자, 뭐 해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인의 임명 및 대우 등에 대해서는 더욱 거래가 각자 소용없게 하고, 자, 조선군의 뭐 간섭을 칙칙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를 통치자를 제공하겠다. 또한, 자, 장례기를 봐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국민의 생활 안정시키고 일반의 복리를 증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밑에다가 좀 적어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문화 통치로 인해 나타난 변화. 여기에 있는 것만 쓰면은 뭐 문관 총독 임명했다, 보통 경찰 실시했다, 지방자치 실시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추가로 앞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기본권 같은 거 좀 이제 제한적이지만 늘려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료 2번. 자, 자료 2, 3을 참고하여 자료 1의 내용을 비판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비판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건은 728을 양성해라 라고 하는 공고문이었고요. 두 번째 면역위에 의논한 건데 일제시대의 지방자문기구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한 장면인데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선거권과 비상권이 줬대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 뭐다? 문관 총독 임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경찰 수와 그 다음에 예산 등이 증가했다. 3배 이상. 그렇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사람들 등용할 때 친일파만 등용했다던가, 그렇지? 아니면은 이제 선거에도 뭐 한다? 재산은 어느 정도 적용했다라고 하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게 1920년대 문화통치였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174쪽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안녕.